힘센 전강동이와 누나. 옛날에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소를 많이 잡아먹으면 힘센 아이를 낳는다는 말을 들었지요. 아주머니는 힘센 아이를 낳으려고 소를 잡아먹었습니다. 한 마리 잡아먹고, 두 마리 잡아먹고, 세 마리 잡아먹고, 자꾸 잡아먹다가 10마리나 먹었지요. 그러고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딸이더래요. 아이고, 여자아이가 힘이 세면 뭐하나. 조금만 먹을 걸 너무 많이 잡아먹었나 보네. 얼마 뒤 아주머니는 또 아기를 가졌습니다. 아주머니는 이번에도 힘센 아이를 낳으려고 소를 잡아먹었지요. 한 마리 잡아먹고, 두 마리 잡아먹고, 세 마리, 네 마리, 자꾸 먹다가 9마리를 잡아먹었지요. 막 10마리째 잡아먹으려는데 아무래도 또 딸을 낳을 것만 같았지요. 그래서 9마리까지만 먹고 그 다음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아들이었지요. 아이고, 사내 아이는 힘이 세야 하는데 더 잡아먹을 걸 괜히 9마리만 잡아먹었네. 아휴. 아주머니는 사내 아이 이름을 전강동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전강동이는 어릴 때부터 힘이 무척 셌지요. 그래서 자기 힘만 믿고 걸핏하면 싸움의 힘자랑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아무도 전강동이를 이길 수 없었지요. 전강동이는 으스대며 큰 소리 쳤습니다. 히,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어? 전강동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힘이 세졌습니다. 이제는 동네 어른들도 전강동이를 이길 수가 없었지요. 전강동이는 으스대며 큰 소리 쳤습니다.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어? 그러는 사이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전강동이는 누나와 단둘이 살게 되었지요. 그래도 전강동이는 계속 싸움만 하고 다녔습니다. 누나는 자나깨나 전강동이가 걱정이었지요. 돌봐줄 부모님도 안 계신데 밤낮 싸움만 하고 다니니 어쩌면 좋지? 그러다가 단오날이 되어 큰 씨름판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에서 힘센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전강동이도 씨름판에 나갔습니다. 으라차! 전강동이는 몸집이 2배나 되는 사람을 단숨에 거꾸로 틀었습니다. 으라차차! 전강동이는 몸집이 3배나 되는 사람도 단숨에 매다 꽂았지요. 전강동이는 으스대며 큰 소리 쳤습니다. 누구든 나와서 덤벼보시지.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겠어? 전강동이는 씨름판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강동이가 힘이 세다는 소문을 듣고 곳곳에서 힘센 사람들이 전강동이네 집으로 몰려들었지요. 전강동이 나와라. 힘 한번 겨뤄보자. 누나가 보니 자칫하다가는 전강동이가 크게 다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댔지요. 내 동생은 지금 외갓집에 가고 없으니 사흘 뒤에 나오십시오.
누나가 사람들을 돌려보낸 걸 알고 정강동이가 투덜거렸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자신 있는데 왜 돌려보낸 거야? 누나, 힘센 사람들하고 힘겨루기를 하다간 너도 크게 다칠 거야. 세상에 나를 이길 놈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래? 너 그럼 나랑 씨름 한번 해볼까? 정강동이는 기가 막혀 웃음도 나오지 않았지요. 누나가 날 이기겠다고?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둘은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정강동이가 끙 하고 힘을 줬지요. 그런데 웬일인지 누나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끙! 끙! 아무리 힘을 써봐도 도무지 누나를 넘길 수가 없었지요. 으라차! 그런데 누나가 힘 한 번 주니까 정강동이는 그만 홀딱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니, 누나. 거봐. 자기 힘만 믿고 힘자랑을 하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있어. 자, 이제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다. 알았어, 누나. 누나는 큼지막한 바윗돌을 대문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사흘이 지나 사람들이 다시 몰려오자 누나가 사람들에게 말했지요. 내 동생은 지금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대문간에 웬 바윗돌이 매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무슨 바윗돌이냐고 물어보았지요. 내 동생이 힘을 기르는 바윗돌이랍니다. 오다 가다 한 번씩 머리로 쿵 들이받는데 처음엔 아주 커다랗던 게 글쎄 저렇게 작아졌지 뭐예요. 그 말을 듣고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그래? 나도 한번 받아봐야지. 그 사람은 바윗돌을 쿵 들이받더니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그러자 또 한 사람이 나섰지요. 그렇게 약해서야 되겠나? 내가 한번 받아봐야겠군. 그 사람도 바윗돌을 쿵 들이받더니 뒤로 나자빠졌지요. 뭐야? 저게 그렇게 세?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나머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바윗돌을 들이받았습니다. 쿵, 쿵, 쿵. 사람들은 줄줄이 뒤로 나자빠졌지요. 에구, 정강동이는 도저히 못 이기겠구나. 사람들은 허둥지둥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뒤로 정강동이는 힘자랑하지 않고 싸움도 하지 않고 누나와 오래오래 잘 살았더래요. 호랑이와 약지. 깊은 산 속에 수컷 호랑이가 새끼 셋을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암컷 호랑이는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고 말았지요. 그래서 수컷 호랑이는 사람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는 약지라는 여자아이가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약지가 아기 적에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지요. 약지는 날마다 엄마와 함께 약초를 캐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하루는 엄마가 편찮으셔서 약지 혼자 산으로 올라갔지요. 약지가 약초를 캐고 있는데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집채만한 호랑이가 떡하니 서 있는 것이었지요. 호랑이는 약지를 덥석 물고는 호랑이 굴로 갔습니다. 호랑이 굴 한쪽에는 동물뼈가 쌓여 있었지요. 옛다. 너희 먹이다. 호랑이가 약지를 새끼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약지는 이제 죽었구나 싶었지만 정신을 바짝 차렸지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약지는 엉엉 울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호랑이에게 목숨을 잃었는데 나까지 호랑이 밥이 되면 혼자 남을 우리 엄마는 불쌍해서 어떡하나. 아이고. 그러자 호랑이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지는 게 아니겠어요? 내 아버지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호랑이에게 뭔가 나쁜 짓을 했겠지. 아니에요. 그럼 아저씨는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잡아먹으려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만 아무튼 징징대는 건 딱 질색이야. 확 잡아먹기 전에 뚝 그쳐. 호랑이가 호통을 치자 약지는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호랑이가 몸을 뒤틀며 끙끙거리더니 떼굴떼굴 구르며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어요. 호랑이 아저씨,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 말해보세요. 제가 이래봬도 약초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고요. 그러자 호랑이가 못 이기는 채 말했지요. 이빨이 아프다. 어금니가 아파. 어디 볼게요. 약지는 호랑이에게 입을 크게 벌리게 하고는 입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어금니 사이에 고기가 꼈어요. 이빨도 썩었고요. 약지는 나뭇가지로 호랑이 이빨에 낀 것을 빼주었지요. 그러고는 자루에서 약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건 풀이잖아. 나는 풀 안 먹어. 이걸 지디겨서 바르면 아픈 게 싹 나을 거예요. 약지는 약초를 짓 이긴 것을 호랑이의 아픈 이와 잇몸에 발랐습니다. 이런다고 내가 널 잡아먹지 않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라.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약 떨어지니까요. 그렇게 아픈 이빨로 어디 잡아먹기나 하겠어요? 뭐야? 쥐가 고양이 사정 봐주는 법도 있더냐? 호랑이는 약지가 시킨 대로 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쯤 지나 호랑이가 입을 실룩이며 말했지요. 정말 안 아프네. 아직은 다 낫지 않았어요. 하룻밤 지나야 해요. 약지가 호랑이 눈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다른 동물도 많은데 왜 하필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해요? 호랑이는 사냥꾼에게 죽은 암컷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랬구나. 제가 아저씨여도 사람이 미울 것 같아요. 밉다 뿐이냐. 사람이라면 뼈를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아. 그런데 아저씨, 저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이 아저씨를 반드시 찾아내서 죽일 거예요. 그러면 새끼들은 누가 돌봐요? 아마 사람들은 새끼들까지 가만두지 않을걸요? 절대 그럴 일은 없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호랑이가 눈을 부릅뜨고 우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약지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지요. 아저씨가 과연 사냥꾼의 총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약지의 말에 호랑이는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잡아먹는 건 아주 위험한 짓이에요. 아저씨, 저보다 더 좋은 먹이가 있어도 저를 잡아먹을 건가요? 뼈밖에 없는 깡마른 저보다는 통통하게 살찐 짐승을 먹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가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데. 얕은 수 쓰지 마라. 내가 너 같은 꼬맹이한테 속을 것 같으냐? 속임수 아니에요. 제가 아저씨 앞에서 어떻게 달아나겠어요? 하긴, 그건 절대 불가능하지. 아저씨, 노루고기 좋아하죠? 제가 내일 노루를 잡게 해드릴게요. 나보고 사람 말을 믿으라고? 제가 이빨도 치료해드렸잖아요. 한번 믿어보세요. 다음 날, 약지는 호랑이와 함께 굴을 나섰습니다. 약지는 산짐승들이 다니는 길을 훤히 꿰고 있었지요. 노루가 다니는 길목을 알려준 약지 덕분에 호랑이는 어렵지 않게 노루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잡은 노루를 새끼들과 먹었지요. 약지는 차마 볼 수 없어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뼈를 오도독 오도독 깨물어 먹는 소리는 정말 끔찍했지요. 네 덕분에 잘 먹었다. 호랑이는 약지에게 정말로 고마운 눈치였어요. 그런데 새끼 호랑이 하나가 캑캑거리더니 침을 질질 흘리며 쓰러져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았지요. 약지가 새끼 호랑이의 입을 벌려보니 목구멍에 작은 뼈가 걸려 있었지요. 약지는 손을 넣어 뼈를 빼냈습니다. 그제야 새끼 호랑이는 제대로 숨을 쉬며 뛰어다녔지요. 약지가 새끼 호랑이를 살린 것이었어요. 호랑이가 약지에게 물었습니다. 약초 중에 제일 좋은 게 무엇이냐? 그야 산삼이지요. 여기 한 뿌리 있어요. 약지는 약초자루에서 손가락만한 산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따라와봐. 호랑이가 성큼성큼 앞장서 가더니 산삼 있는 곳에 딱 멈추었지요. 거길 파보니 커다란 산삼이 있었습니다. 와, 굉장해요. 약지가 캐어보니 산삼이
어른 팔뚝만 했지요. 호랑이가 약지에게 말했습니다. 그 산삼 가지고 집으로 가렴. 내 아버지 일은 안 됐다. 약지도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일도요. 고마워요, 호랑이 아저씨. 너 같은 아이만 있다면 사람을 해치지 않을 텐데. 내가 우리 애를 살려줬으니 앞으로 사람을 잡아먹지 않겠다. 약속하마. 저도 호랑이 굴이 어디에 있는지는 비밀로 할 거예요. 사냥꾼이 찾지 못하게요. 약지는 호랑이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약지가 산삼을 팔아 엄마와 넉넉하게 살게 되자 동네방네 약지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지요. 약초를 잘 알아서 약지인 줄 알았더니 약아서 약지라고 말이에요. 약지처럼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도 널리 널리 퍼졌지요. 물론 약지는 호랑이 굴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답니다. 그 뒤로 이따금 약지네 집 마당에 산삼이 떨어져 있을 때가 있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호랑이가 그랬겠지요. 그렇게 호랑이는 산에서, 약지는 마을에서 잘 살았답니다. 힘장사 정운디. 옛날 제주도에 정운디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남의 집 종살이를 했는데 어찌나 힘이 장사였는지 일을 해도 다른 사람 10목, 20목을 했지요. 한 번은 주인이 정운디더러 나무 절구를 하나 만들어 오라고 시켰습니다. 정운디는 나막신을 신고 삼방산에 올라가 그 가운데 가장 큰 나무를 베었지요. 몇 아름이나 되는 나무였습니다. 그놈을 베어서 가운데를 뚝 분질러 속을 쓱쓱 파내고 나무 절구를 만들었지요. 그러니 크기가 엄청났지요. 보통 사람은 들기는커녕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운디는 그걸 마치 갓처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나막신을 신은 채 터덜터덜 산을 내려왔지요. 내려와서는 주인 집 뒤뜰에 담 너머로 던져놓고 앞문으로 들어오면서 뒤뜰에 조그만 절구방아 하나 갖다 놨습니다. 했더래요. 그런데 다른 종들이 그 절구로 방아를 찧으려니 도저히 할 수가 없었지요. 절구꽁이가 하도 무거워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 올릴 수조차 없었답니다. 그래서 오직 정운디만 그 절구로 방아를 찧었지요. 한 번은 동네에서 못을 하나 팠는데 못 가운데 큰 바윗돌이 하나 있어서 그걸 드러내야 하게 생겼지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 별별 짓을 다 해도 할 수가 없었답니다. 하도 무거워서 장정 20명이 달려들어도 그걸 드러낼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정운디한테 부탁했더니 금세 번쩍 들어 옆구리에 끼고 걸어나와 목가에 던졌지요. 그 바위가 아직 있는데 20사람이 목도를 메어도 못 든다고 해요. 이런 힘장사였으니 섬 안에서 씨름판이 벌어지면 늘 1등을 했답니다. 도무지 당해낼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웃마을에 오찰방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대단한 힘장사였지요. 그런데 정운디한테는 못 당했답니다.
그래서 씨름을 했다 하면 늘 2등이었지요. 정운디가 1등, 오찰방이 2등. 그래서 오찰방은 정운디를 한 번이라도 이겨보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한 번은 오찰방이 길을 가다가 정운디를 봤는데 마침 정운디가 커다란 짐을 진 채 숲 가운데 쭈그리고 앉았더래요. 가만히 보니 똥을 누고 있더래요. 그것도 나무를 산더미만큼 지운 지게를 그대로 짊어지고서 말이에요. 여느 사람 같으면 지게를 벗어놓고 똥을 눌 텐데 정운디는 워낙 힘이 세서 짐이 하나도 무겁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그냥 짐을 진 채로 쭈그리고 앉아서 똥을 넣었지요. 오찰방이 그걸 보고 옳지, 이때다 하고서 살금살금 뒤로 다가가 나무찜에 올라탔습니다. 그러고는 사정없이 눌렀지요. 푹 주저앉으라고 말이에요. 자기가 누고 있는 똥 위에 주저앉으면 볼만하겠다 싶어서 말이에요. 아, 그런데 아무리 힘을 주어 눌러도 정운디는 끄떡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았더래요. 가만 앉아서 똥만 끙끙 누웠지요. 오찰방이 뒤에 올라타고 누르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렇게 똥을 다 누고는 벌떡 일어났지요. 그 바람에 오찰방만 지게에 굴러떨어져 똥 위로 나자빠졌답니다. 그런 정운디가 딱 한 번 오찰방한테 진 적이 있었어요. 언제인고 하니 그 똥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뒤였습니다. 그때 마을에서 또 씨름판이 벌어졌는데 정운디가 오찰방과 붙어서 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랐지요. 어떻게 된 일인고 하니 오찰방 아버지가 일을 꾸민 것이었지요. 오찰방이 정운디의 힘을 보고 하도 부러워하고 한탄하는 통에 오찰방 아버지가 아들이 불쌍한 나머지 몰래 정운디를 찾아가 부탁을 했던 것이지요. 여보게, 내 아들 소원을 한 번만 풀어주게. 저놈이 자네보다 힘이 못한 것을 저렇게 한탄하니 다음번에 씨름판이 벌어지거든. 일부러 딱 한 번만 져주면 안 되겠나? 하고는 쌀 3개나 듬뿍 안겼지요. 정운디는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느라 가난했지만 오찰방네는 부자로 살았거든요. 정운디는 힘장사여서 배가 큰데 주인집에서 얻어먹는 밥은 여느 종들과 같아서 늘 배를 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찰방 아버지가 보낸 쌀섬을 보고 곧장 마음이 기운 것이었지요. 그래서 정운디가 일부러 져준 바람에 오찰방은 평생의 소원을 풀었답니다. 씨름을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오찰방의 아버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모두 놀란 표정을 짓고 있는 가운데 웃고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오찰방의 아버지가 아닐까 싶네요. 예언가 이지함.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토정비결이라는 걸 보지요. 올 한 해 운수가 어떨까 하고 보는 건데 바로 그 책을 쓴 사람이 이지함입니다. 앞니를 잘 알아맞혀서 그런 책도 쓴 것이지요.
이지함이 어려서 서경덕이라는 스승한테서 세상일을 배웠습니다. 집안 살림이 어려워 걸핏하면 밥을 굶으니까 하루는 스승이 이지함 보고 그러더래요. 너 저기 아무데 섬에 한번 가보아라. 거기 대나무 숲에 들어가 보면 금덩이가 많이 있을 테니 작은 거 하나만 가져다가 살림에 보태 쓰거라. 딱 하나만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이지함이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갔지요. 섬에 대나무 숲이 빽빽한데 들어가 보니 아닌 게 아니라 금덩이가 많이 있더래요. 주먹만한 것도 있고 밤톨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중에서 밤톨만한 걸 하나 가졌지요. 딱 하나만 가지고 돌아서는데 덜컥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먹만한 걸 하나 더 가져왔지요. 금덩이 2개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서 딱 보자기를 풀어보니 글쎄 금덩이가 아니라 개구리 2마리가 폴짝 뛰어나오는 것이었어요.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일을 그르쳤구나. 그때부터 이지함은 마음을 반듯하게 차리고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어른이 돼서는 그 재주로 남을 많이 도와줬지요. 앞일을 잘 알아맞히니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자네는 올 농사를 이렇게 지어보게 해서 가난을 면하게 해주고 명이 짧은 사람한테는 자네는 올해 바다를 가지 말게 해서 명을 늘려주고 처녀 총각 인연도 맺어주고 초상난집 무덤 자리도 봐주었지요. 한 해는 여름에 날이 몹시 가물었는데 이지함이 가만히 보니 곧 큰 비가 와서 홍수가 나고 강물이 넘칠 것 같았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죄의 강가 낮은 데서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지함은 밤낮으로 사람들을 구슬려서 언덕이 높은 곳으로 옮겨 살게 했지요. 그 덕분에 얼마 뒤 정말로 홍수가 나서 강물이 넘쳤을 때는 사람들이 다 물난리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는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흙집에 살면서 조금도 재물을 모으지 않았지요. 그래서 호가 흙집이라는 뜻으로 토정이었습니다. 이지함이 딸을 시집 보내는데 워낙 가난한 집에 시집을 가서 끼니를 못 이을 지경이었지요. 한 번은 딸이 친정에 와 사정을 했답니다. 아버지, 저 밥이나 좀 안 굶게 해주세요. 그 말을 들은 이지함이 딸에게 쌀독을 하나 주었습니다. 이 쌀독을 가져가서 하루 3번 밥 지을 때마다 뚜껑을 열어보아라. 행여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알겠느냐? 딸이 그 쌀독을 가지고 집에 가서 아버지 말대로 하루 3번씩 밥 지을 때마다 뚜껑을 열어봤지요. 그랬더니 뚜껑 열 때마다 쌀이 들어있고 많이도 아니고 서너 홉씩 딱 식구들 먹을 만큼만 들어있었습니다. 싹 긁어서 밥해 먹고 다음에 열어보면 또 꼭 그만큼 들어있고 그러니 밥 굶을 일은 없었지요.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좀 이상했거든요. 전에는 굶느니 먹느니 했는데 아내가 친정을 갔다 오고부터는 밥을 한 끼도 안 거르고 딱 끼니 때만 되면 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지요. 딸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인데 뭐 어떨라고 하고는 그대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남편이 그 말을 듣고 쌀독을 살펴보니 독전에 조그마한 구멍이 딱 쌀알 하나 나올 만큼 뚫려 있었습니다. 거기서 쌀이 하나씩 똑똑 떨어졌거든요. 그걸 본 남편은 저렇게 천천히 떨어져서야 어디 감질나서 보겠나? 저놈의 구멍을 더 크게 뚫으면 쌀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겠지. 하고서는 끌로 갈아서 구멍을 키워놨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쌀이 나오지 않더래요. 이지함이 죽기 전에 사람의 앞날을 알아맞히는 책을 썼는데 그게 바로 토정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죽었는데 그 책을 본 사람들이 그만 일을 하지 않았지요. 운이 좋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잘 살 팔자인데 못하러 일을 해 하고 일을 하지 않고, 운이 나쁜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망할 팔자인데 뭐하러 일을 하나 하고 일을 하지 않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나라에서 책을 죄에 거둬서 불태워버렸습니다. 반쯤 탔을 때 제자들이 불을 끄고 책을 구했지요. 그러니까 절반만 구한 것이었지요. 불타 없어진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제자들이 채워 넣었답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써서 채워 넣었는지 토정비결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맞지 않게 된 것이래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라고 하네요. 여장부 손병사 어머니. 옛날 경상도 밀양 땅에 대가 센 부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녀짝의 일입니다. 한 번은 들에 송아지를 먹이러 갔는데 올 때는 그냥 빈손으로 왔지요. 갈 때는 틀림없이 송아지를 몰고 갔는데 말이에요. 어머니가 송아지는 어쨌느냐고 물으니 배가 고파서 구워 먹었습니다 했지요. 아니, 송아지를? 어떻게 구워 먹었느냐? 하니까 말뚝 4개를 박아놓고 송아지를 매단 다음에 나무를 쌓고 불을 질러 구워 먹었습니다 했지요. 그 말을 듣고 집안 어른들이 다 성을 내며 꾸지람을 하는데 마침 동량을 왔던 스님만은 혀를 끌끌 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아이가 큰 소를 구워 먹었으면 나중에 시집 가서 정승을 낳을 텐데 작은 송아지를 구워 먹었으니 병사밖에 못 낳겠군 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이 손씨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혼례를 마치고 이제 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가는 참인데 가는 길목에 영남루라는 정자가 있었거든요. 보니까 경치가 참 좋았지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가마를 세우게 하고 거기 눌러앉아 놀았습니다.
흥이 오르니 기생까지 불러다가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고 실컷 놀았지요. 그러고 나서 가려는데 기생들이 보내주지 않았지요. 술값을 안 냈다고 말이에요. 술값을 치르고 가라고 붙잡고 늘어졌지요. 하는 수 없이 시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뵈러 가다가 경치 좋은 곳에서 잠깐 술 마시고 놀았더니 술값이 꽤 나왔습니다. 손안에 돈이 없어 그러니 술값을 좀 보내주십시오. 시아버지가 편지를 받아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시집 오는 새색시가 신행길에 기생을 데리고 놀다가 술값을 보내라고 기별을 해왔으니 기가 막힐 수밖에요.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남들이 알면 안 되니 쉬쉬 하면서 얼른 술값을 보내주고 며느리를 데려왔지요. 그렇게 시집을 와서 보니 뒷마당에 낯선 사당이 하나 있더래요. 무슨 사당이냐고 물으니 집안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 댁에서 모시는 무당 귀신 사당입니다. 이 귀신을 잘 모셔야지 안 그러면 집안에 나쁜 일이 생깁니다. 하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당장 몽둥이를 가져와 사당을 부숴버렸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낳고 며칠 만에 꿈에 그 무당 귀신이 나타나서 으름장을 놓더래요. 네가 감히 내 사당을 부쉈겠다. 당장 본디대로 지어놓지 않으면 내 아들을 잡아가겠다. 그래도 겁을 먹기는커녕 도로 분을 내어 사당에 남은 기둥뿌리까지 다 뽑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참말로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지 뭐예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으름장을 놓았지요. 당장 내 사당을 다시 지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 둘째 아들도 잡아가겠다. 그래도 겁을 먹기는커녕 도로 분을 내면서 사당 터에 남은 지푸라기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둘째 아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렸지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도 또 꿈에 귀신이 나타나 으름장을 놓기에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 집에서 귀신은 못 섬긴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거라. 하고 호통을 쳤지요. 그랬더니 그만 귀신이 풀이 탁 죽어 하는 말이 아이고 너는 못 당하겠다. 내가 말을 그리 해서 그렇지.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것인데 내가 어찌 하겠느냐. 그 아이들은 다 명이 짧아 죽은 것이고 이번 아들은 반드시 잘 자라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고는 스르르 사라졌지요. 그 뒤로는 다시 나타나지 않더래요. 과연 그 아들은 탈 없이 잘 자라서 나중에 병사가 됐습니다. 성이 손씨여서 손병사였지요. 전에 스님이 말한 대로 됐지 뭐예요. 신이 된 장군 임경업.
임경업은 옛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 난리 때 용감하게 싸운 장군입니다. 나중에 임금과 다른 벼슬아치들이 모두 청나라에 항복한 뒤에도 혼자서 굽히지 않고 끝까지 싸웠지요. 남들이 모두 자신의 이익을 쫓아 의리를 저버렸을 때 혼자서 의리를 지킨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의리 때문에 나중에 역적이라는 덤터기를 쓰고 죽임을 당했으니 슬픈 일이지요. 그 임경업 장군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번은 임경업 장군이 군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이웃나라 싸움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뭇을 떠나 서해 바다로 나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 갑자기 비바람이 사납게 치고 물결이 크게 일어 배가 곧 가라앉을 지경이 됐지요. 장군님,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습니다. 군사들이 걱정을 하니까 임경업 장군이 배에 실은 물과 양식을 다 버려라 하더래요. 배에는 군사들이 많이 탔으니 그 군사들이 먹을 물과 양식도 많이 실어놨을 것 아니에요. 그걸 다 버리라는 말이었지요. 장군님, 그러면 우리는 다 굶어 죽습니다. 했지요. 괜찮다. 걱정 말고 어서 버려라. 해서 군사들은 장군이 시키는 그대로 했지요. 배에 실은 물과 양식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배가 가벼워져서 웬만한 물결에도 끄떡없었지요. 그래서 무사했답니다. 나중에 물결이 잠잠해지니까 이제는 먹을 일이 걱정이 되었지요. 물도 양식도 다 바다에 버렸으니 배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득한 바다 한복판에서 뭘 먹고 살 수 있겠어요. 다들 걱정을 하니까 임경업 장군이 배를 멈추어라. 해서 모두들 노젓기를 멈추고 닻을 내렸지요. 그러니까 임경업 장군이 노로 뱃전 아래 바닷물을 한 바퀴 휘 젓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여기 바닷물을 길어 올려라. 해서 군사들이 그대로 했지요. 그러니까 임경업 장군이 그 바닷물 길어 올린 걸 받아서 마시는 것이었어요. 벌컥벌컥 다 마시고 나서 시원하다. 하는데 보니까 말짱했지요. 그제야 군사들이 하나둘 나서서 그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이더래요.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민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 물을 실컷 마셨지요. 그렇게 목은 축였는데 이제 슬슬 배가 고파왔지요. 물배만 채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걱정을 하고 있으니 임경업 장군이 삿대를 가져오너라. 해서 군사들이 가져다 두었지요. 그랬더니 임경업 장군이 삿대 거죽을 손으로 쭉쭉 찢어 벌려서 나뭇가지처럼 만들더래요. 그걸 갖다가 바다에 툭 던져 놓았지요. 그러고 나니 조금 있다가 이제 삿대를 건져 올려라. 해서 건져 올려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삿대 가지에 물고기가 가득 매달려 있지 뭐예요. 마치 나무 열매처럼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굽고 지져서 모두들 배불리 먹었지요.
그 뒤로도 목이 마르면 노로 저은 바닷물을 길어 올려 마시고, 배가 고프면 삿대에 걸려 올라오는 물고기를 잡아 배를 채우고, 그렇게 해서 무사히 싸움터까지 갔답니다. 나중에 임경업 장군이 억울하게 덤터기를 쓰고 죽은 뒤에 백성들이 바닷가에 사당을 짓고 그 넋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당 옆에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주 좋은 나무가 말이에요. 한 번은 일본 뱃사람들이 거길 와서 그 나무를 보고 이야, 이 나무를 베어다가 돛대를 만들면 좋겠군. 하고는 그걸 베어가려고 했지요. 그래서 나무를 찍으려고 도끼를 딱 쳐들었지요. 그런데 그대로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조화인지 도끼를 든 사람이 딱 굳어서 손이 내려오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옴짝달싹을 못했지요. 돌장승처럼 그냥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다른 뱃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다들 그 자리에 엎드려 빌었지요. 장군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나쁜 짓도 안 하고 얌전히 돌아가겠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비니까 그제야 떨어지더래요. 일본 사람들은 아주 혼이 나서 그 다음부터는 임경업의 임자만 들어도 천리말리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그 신통력 때문인지 의로움 때문인지 임경업 장군은 그 뒤로 백성들한테서 신으로 모셔졌습니다. 지금도 연평도 바닷가에 가면 임경업 장군을 신으로 모시는 사당이 있지요. 고기 잡는 사람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들 와서 사당에 자신의 소원과 건강을 빌고 간대요. 갑자기 온 동네가 떠나갈 듯 요란한 닭울음 소리가 났습니다. 으리으리한 기와집에서 나는 그 소리는 조용하던 마을을 시끄럽게 만들었지요. 닭울음 소리에 마을의 개들도 덩달아 짖기 시작했습니다. 콩콩콩! 이놈의 닭아, 거기 꼼짝 마라. 가쁜 숨을 헐떡이던 김선달이 담 옆에 서 있는 뽕나무를 쳐다보며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닭이 어디 말을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오동통 살이 오른 닭은 금방이라도 다른 곳으로 날아갈 것처럼 날개를 회회 내저었지요. 아니, 김선다님, 대게 무슨 일이래? 이야기 못 들었나?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닭을 잡는 걸세. 길을 가던 마을 사람들이 김선달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하인들도 있는데 왜 직접 닭을 잡는지 몰라? 직접 잡아드려야 어머니 몸에 더 좋다고 저러는 거 아닌가. 그나저나 나무 위로 올라간 닭을 어떻게 잡는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어쩔 줄 몰라 하는 김선달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침 빨래터에서 돌아오던 아낙네들도 김선달이 아등바등 닭을 쫓는 모습을 보았지요. 이번 효자대회에서는 과연 누가 뽑힐까? 그야, 김선다님이 떼어놓은 당상이지.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 모양일세. 저 김선달님 보면 말이야.
김선달네 집 앞을 지나던 아낙네들이 이번에는 바운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운의 집은 담이 군데군데 무너져 있고 초가지붕은 사글대로 사가 검은 빛이 돌고 있었지요.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제발 바우 좀 내려놓으세요. 바우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손자도 못 업어줄 만큼 늙은 줄 아느냐? 아니요, 어머니. 절구통만큼 무거운 아이를 귀엽다고 자꾸 업어주다가 어머니가 다치시기라도 하면 어째요? 바우 엄마가 어쩔 줄 몰라 하며 말을 채 잇지 못했지요. 그래, 바우가 절구통만큼 무겁다. 하지만 절구통이라면 못 업어도 내 손자니까 업어주는데 왜 그리 말이 많으냐?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바우 엄마가 언제부터 저렇게 시어머니께 말대꾸를 했대? 이상하네. 시어머니께 그렇게 잘하던 바우 엄마가 오늘은 웬일이래? 그러게 말이야. 가난해도 시어머니한테는 끔찍하게 효성스러웠는데 말이야. 아낙네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며칠 후 마을 앞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열리는 효자 대회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꽹과리와 태평소 소리가 마을을 휘감아 돌며 흥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모여들었지요. 올해의 효자는 누가 될까? 그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당연히 김선달님 아니겠어. 글쎄, 바우 엄마도 만만치 않은걸. 무슨 소리야? 올해의 효자는 보나마나 떡거머리 박총각이야. 사람들은 서로 자신이 점찍은 사람이 올해의 효자가 될 거라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지금부터 올해 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수염이 허옇게 난 마을의 최고 어른이 나와서 효자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기대에 가득 찬 모습이었지요. 올해도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이 효도 바위에 손바닥 자국을 내는 사람을 우리 마을 최고의 효자로 뽑겠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은 느티나무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 바위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손을 대면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신비한 바위였거든요.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은 떡거머리 박총각이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 늙은 홀어머니를 모시는 총각이었지요. 숨을 가다듬고 팔을 걷어붙인 박총각은 살며시 바위에 손을 갖다 대었습니다. 그런데 바위에는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어요. 박총각은 땀을 훔치며 바위에 몇 번 더 손을 대어 보았지만 바위는 그대로였습니다. 머쓱해진 박총각은 머리를 긁적긁적하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박총각의 뒤를 이어 몇 사람이 더 나와서 바위에 손을 대어 보았지만 바위에는 아무 자국도 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김선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김선달은 천천히 바위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대었지요. 쉿!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바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김선달이 바위에서 손을 떼자 바위에는 뚜렷하게 손바닥 자국이 나 있었지요. 드디어 올해의 효자가 나왔네. 사람들은 모두들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김선달도 배시시 웃으며 기뻐했지요. 마지막으로 바우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나왔습니다. 저는 효도한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나가보라고 계속 떠밀어서 나오게 된 것이었지요. 바우 엄마는 바위에 다가가 마지 못한 듯이 손을 댔다 뗐습니다. 그런데 바위에는 정말 아무 자국도 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바우 엄마는 바위에서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도도 제대로 못한 제가 효도 바위에 손바닥 자국을 내겠다고 한 것이 잘못이었나 봅니다. 바우 엄마의 말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불효를 했는지 한번 말해보시오. 내가 보기에는 바우 엄마만한 며느리도 없는데.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우 엄마는 한참 동안 머뭇거리더니 이내 울먹울먹하며 입을 열었지요. 저는 어머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님이 바우를 업고 계신 것 때문에 어머님께 큰 소리를 낸 적이 있었거든요. 왜 큰 소리를 냈소? 마을의 최고 어른이 물었습니다. 바우 엄마는 얼굴을 깊이 숙이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무거운 바우를 업다가 혹시 어머니께서 허리라도 다치실까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머님은 손자를 업어주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셨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저 어머님의 몸만 걱정했을 뿐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몸보다는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인데 말이에요.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지 못한 것도 불효라면 불효지. 그렇지만 이제 다 털어놓았으니 다시 한번 바위에 손을 대어보게. 마을의 최고 어른이 바우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바우 엄마는 마지못해 다시 돌아서서 바위에 손을 대어 보았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놀랍게도 바위에 깊숙이 손바닥 자국이 찍히는 게 아니겠어요? 와, 저 손바닥 자국 좀 봐. 이제야 바우 엄마의 효성을 하늘이 알아주나 보군. 사람들이 웅성웅성 한마디씩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을에 효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마을의 최고 어른이 드디어 올해의 효자를 뽑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선달은 편찮으신 어머니를 위해 온갖 좋은 음식을 해다 드렸고, 바우 엄마는
시어머니를 정성껏 잘 모셨습니다. 그래서 김선달과 바우 엄마 둘 다 훌륭한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침을 꼴딱꼴딱 삼키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부모에게 하는 효도보다 시집 와서 시부모에게 하는 효도가 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잘못을 알고 마음으로 효도를 하겠다는 바우 엄마의 생각을 높이 사 최고의 효자로 바우 엄마를 뽑겠습니다. 하지만 김선달의 효도도 아주 훌륭했으니 두 번째 효자로 뽑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들 결과에 만족한 듯 마냥 즐거워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마을에 효자가 2명이나 나왔네 그려. 우리 마을은 이제 효자 마을일세. 그렇지. 우리 마을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가는 효자 마을이지. 효도 바위가 있는 이 마을은 이후에도 효자가 많이 나와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삼혼초 이야기. 아주 먼 옛날 어느 산골에 효성이 지극한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부모 모시기를 아주 깍듯이 한 사람이었지요. 만난 것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잡숫게 하고 좋은 옷이 생기면 부모 먼저 입혀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이 효자의 아버지가 큰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효자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구해드리고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다 불러드렸지요. 그래도 아버지의 병이 낫지 않자 효자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나이 지긋한 스님 한 분이 시주를 하러 오는 날이 있었어요. 스님은 시주를 하다가 효자를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이복의 젊은이, 얼굴에 웬 근심이 그리 가득하시오.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나 보오. 하고 말을 시작했지요. 그러자 효자가 아버지 병환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대답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스님이 내가 의술을 좀 공부했으니 환자를 한번 봅시다.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효자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효자가 스님을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요. 스님이 효자의 아버지를 여기저기 진찰해 보더니 어두운 얼굴로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효자는 깜짝 놀라 물었지요. 아니, 스님, 왜 그러십니까? 나을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은 있소만 죄 없는 생명을 죽여야 하는 일이라서. 스님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러자 효자는 무릎을 꿇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통사정을 했지요. 스님, 사람을 죽여야 하는 일만 아니라면 제발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자식된 도리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두고 볼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제야 스님이 마지못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의 제자로 살생을 권할 일은 아니오만 젊은이의 효성이 지극하니 할 수 없구려.
이 병은 산짐승의 간 2개와 산새의 간 1개를 잡숫게 해야 나을 병이라오. 하루에 1개씩 사흘 동안 잡숫게 하되, 첫째 날은 짐승의 간, 둘째 날은 새의 간, 셋째 날은 다시 짐승의 간, 이런 순서로 드려야만 나을 것이요. 그러고는 아주 간곡히 당부를 했습니다. 다만 간을 내어주고 죽은 짐승들을 반드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시오. 죄 없이 죽었으니 들풀로라도 다시 태어나게끔 말이오. 효자는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스님에게 넙죽 절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효자는 눈을 뜨자마자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덫을 놓고 숨어서 기다렸지요. 눈빛 순한 산토끼가 두리번거리며 깡충깡충 뛰어가다 덜컥 덫에 걸렸습니다. 토끼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의 병을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효자는 토끼의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 병이 조금 나았지요. 다음 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새 그물을 치고 숨어서 기다렸지요. 수다스런 종달새가 지지배배 거리며 포르륵 날아오르다 찰싹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종달새야, 미안하구나. 하지만 아버님을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효자는 종달새의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의 병은 조금 더 많이 나았지요. 그 다음 날도 효자는 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기저기 함정을 파놓고 숨어서 기다렸지요. 사나운 늑대가 으르렁대며 어슬렁어슬렁 하다가 푹 하고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늑대야,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님의 병을 살리려면 어쩔 수가 없구나. 효자는 늑대 간을 내어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과연 아버지 병은 씻은 듯이 나았지요. 효자는 뛸 듯이 기뻐했답니다. 그리고 죽은 토끼와 종달새와 늑대를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그 이듬해였습니다. 효자가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가 하루는 짐승들 묻어놓은 무덤가를 지났는데 못 보던 풀이 수북이 자라있지 뭐예요. 아주 누렇게 이삭까지 패어 있었답니다. 어라? 이게 무슨 풀일까? 몇 폭이 베어 가지고 와서는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지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100살 가까이 된 노인 한 분만 그 풀을 알아보고서는 그게 삼혼초라는 풀이네. 그럼 이건 어떻게 먹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삭을 빻아서 메주처럼 띄웠다가 찐쌀하고 섞어서 항아리에 담은 뒤에 물을 붓고 한참 삭힌 다음에 먹는 거라고 일러줬지요. 효자는 노인이 일러준 대로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누르스름한 물이 항아리에 한가득 고였지요. 아주 향긋하기도 하고 달큰하기도 했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한 잔씩 마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순해져서는 말수도 적어지고 아주 얌전해졌어요. 꼭 토끼 같아졌지요. 사람들은 한 잔씩 더 마셔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두 수다스러워져서는 제제발 주저리 떠들어댔답니다. 꼭 종달새 같아졌지요. 또 한 잔씩을 더 마셨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사람들이 모두 사나워져서는 아무하고나 으르렁거리며 싸움질을 하고 닥치는 대로 부수고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마치 늑대처럼 말이에요. 한참을 그러다가 다들 지쳐서 골아 떨어졌지요. 이튿날 아침에 사람들이 깨어나 보니 머리는 지끈지끈 깨질 듯 아픈데 눈두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든 사람도 있고 무릎팍이 깨져 피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또 옷이 갈기갈기 찢어진 사람도 있는 것이 아주 볼만했지요. 그래서 다들 생각했답니다. 3혼초 삭힌 물은 2잔 넘게 마시면 안 되겠구나. 그 뒤로도 효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종종 3혼초 삭힌 물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그런데 마실 때마다 3혼초 삭힌 물, 3혼초 삭힌 물 이렇게 하니까 이름이 너무 길어서 부르기가 불편했지요. 그래서 이걸 무어라 부를까 하고 생각하다가 향긋하고 달큰한 게 술술 잘 넘어가니까 술이라고 부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술이 생겨났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면 처음에는 토끼처럼 순하다가 조금 더 마시면 종달새처럼 떠들어대고 더 많이 마시면 늑대처럼 사나워지잖아요. 그건 술을 3혼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3혼초란 새 혼이 깃든 풀이라는 뜻이거든요. 효자 아버지 병 고치느라 죄 없이 죽은 토끼, 종달새, 늑대의 혼이 깃든 풀이라는 뜻이지요. 다른 말로는 밀이라고도 한답니다. 이야기를 하는 까닭. 이야기를 좋아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찌나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누가 어디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밤이고 낮이고 가리지 않고 달려가 들었지요. 그런데 참 희한하기도 하지요. 이 아이는 이야기를 들으면 듣는 족족 종이에 적어서 꼭꼭 접어서 커다란 자루에 자꾸 담아 놓았습니다. 남들한테 들려주지는 않고 말이에요. 얼추 대여섯 해를 그리하다 보니 어느새 자루가 꽉 찼지 뭐예요. 자루가 꽉 찬 대신에 이제 세상엔 들을 이야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야기라는 것은 자꾸 돌아다녀야 되는 것인데 이 아이가 온 세상 이야기란 이야기를 모두 자루 속에 가두어 놓았으니 당연히 들을 이야기가 없었지요. 아이는 자루 아가리를 꽁꽁 묶어서 자기 방 대들보에다 대롱대롱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고서 또 서너 해가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총각이 되었지요. 어느새 장가들 나이가 되었습니다. 마침 고개 넘어 어느 마을에 색식감이 하나 있어 혼례를 치르기로 했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혼례를 어디서 치르는고 하니 신랑이 말을 타고 신부 집에 가서 혼례를 치렀습니다.
총각 장가 보낼 마련을 한다고 온 집안이 떠들썩할 때였어요. 그 집에서 머슴일 하는 아이 하나가 총각 방 앞마당을 쓸고 있는데 어디서 중얼중얼 말소리가 나지 뭐예요. 귀를 기울여 보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말소리가 났지요. 이 고약한 녀석이 우리를 자루에 가둬놓고 안 풀어준다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을 혼내줘야 하지. 마침 내일 이 녀석 고개 넘어 마을로 장가를 간다고 하니 그때 아주 혼쭐을 내주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루 속의 이야기들이 도깨비가 돼서 하는 말들이었지요. 뭐든지 한 곳에 오래오래 묵혀두면 그게 도깨비로 변하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이야기를 얼추 10년이나 그리 묵혀두었으니 그게 도깨비가 안 되고 백이겠어요. 그 이야기 도깨비들이 계속 의논을 했습니다. 나는 이 녀석이 넘어가는 고갯마루에 새파란 샘물이 되어 있을란다. 그랬다가 이 녀석이 마시기만 하면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릴 테야. 나는 그 아래 길가 배나무에 담스러운 청실 배가 되어 달려 있을란다. 그랬다가 이 녀석이 따먹기만 하면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려야지. 나는 신부집 홀레청 방석 아래에 한 뼘짜리 독침이 되어 고추 서 있을 거다. 이 녀석이 맞절하다 찔리기만 하면 그냥 저승으로 보내버리는 거지. 도깨비들이 이렇게 다짐하는 걸 들으니 머슴아이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가만히 있다가 우리 도련님 장가도 가기 전에 황천 먼저 가시겠네. 머슴아이는 다음 날 총각 장가 가는 길을 꼭 따라가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자 총각은 사모 쓰고 관대 입고 흰 말 등에 높이 타고 장가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굽비를 잡아줘야 하잖아요. 머슴아이가 덥석 나섰습니다. 자기가 꼭 가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러고서 신랑 일행이 신부 집으로 가는데 높다란 고개를 넘어가다 보니 목이 탈 거 아니에요. 마침 고갯마루에 샘이 하나 있는데 새파란 샘물이 퐁퐁 솟고 있었습니다. 예, 말 좀 세워라. 저 샘물 좀 마시고 가자. 총각이 머슴아이에게 말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머슴아이는 못 들은 척 그냥 말을 몰고 있었어요. 아니, 이 녀석이? 말 세우라니까 안 들리는 게냐? 총각이 소리를 쳐도 못 들은 척 했지요. 그러다 보니 샘물을 그냥 지나쳤지 뭐예요. 허허, 이 녀석이 왜 따라 나서서 물도 못 마시게 하는 게야? 총각이 투덜댔습니다. 그러고서 조금 지나다 보니 이번엔 길가에 배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먹음직스런 청실배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지요. 총각의 입에는 군침이 돌았습니다. 예, 말 좀 세워라. 저 배라도 좀 따먹고 가자. 그런데 이 머슴아이가 이번에도 못 들은 척하며 계속 길을 갔답니다.
그래서 총각이 생각하기를 이 녀석이 가는 기가 먹었나 보군 하고는 말에 탄 채 손을 뻗어 배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머스마이가 말굽비를 획 낚아채지 뭐예요. 말이 펄쩍펄쩍 날뛰었지요. 그러니 총각은 배를 따려고 손을 쭉 뻗으면 배가 쑥 아래로 내려오고, 손을 내려 배를 잡을 듯 싶으면 배가 쑥 위로 올라가고, 몇 번을 이러다가 또 그냥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총각은 부하가 있는 대로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혼사 치르러 가는 길에 화를 낼 수도 없고 그저 속으로만 벼르고 있었지요. 이놈, 어디 혼례만 끝나봐라. 내 아주 너를 혼을 내줄 테니. 이러그러 신부 집에 다다라서는 이제 혼례식을 치를 차례였습니다. 혼례상 차려놓고 촛불 밝히고 신랑 신부 맞절할 순서가 되었지요. 예쁜 색시가 다소곳이 앉아 절을 하고 총각이 넙죽 엎드려 절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때 머스마이가 갑자기 혼례총으로 뛰어들더니 총각을 와락 밀쳐버리지 뭐예요. 그 통에 혼례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신랑은 자빠지고 신부는 놀라고 혼례상은 엎어지고 구경꾼들은 시끌시끌 난리법석이었지요. 총각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머스마이 멱살을 바싹 움켜쥐고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이놈! 네가 무슨 억하심정으로 물도 못 마시게 하고 배도 못 따먹게 하고 혼례식까지 이리 회방을 놓는 게냐? 혼례식만 끝나봐라. 내 아주 치도곤을 놓을 테다 이놈. 그러자 머스마이가 숨이 탁탁 막혀서 아이고, 도련님, 이 멱살 좀 놓으시지요.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습니다요. 아, 방석 밑을 보세요. 하고는 혼례청 아래 방석을 들어 보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방석 밑에 한 뼘이나 되는 독침이 시퍼렇게 고추서 있었지요. 혼례청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야 총각이 머스마이 멱살을 놓고 손을 덥석 잡았지요. 아이고, 네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장가도 가기 전에 황천부터 갈 뻔했구나. 하면서 거듭거듭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혼례식을 마치고 총각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대들보에 매달아 놓은 자루를 끄르는 것이었지요. 그러고선 꼬깃꼬깃 접어놓은 이야기들을 허이허이 죄다 풀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들은 모두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다시금 돌고 돌게 되었답니다. 오방신을 이끌고 무주 구천동을 호령하다. 박문수가 산길을 잘못 들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푸, 푸, 어우, 바스락, 바스락.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호랑이 울음소리만 점점 크게 들려왔지요. 박문수는 긴장한 나머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 자빠졌어요. 이러다가
호랑이 밥이 되고 말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등골이 오싹했지요. 박문수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흘러드는 불빛을 발견했어요. 빗줄기를 놓치지 않고 정신없이 따라가다 보니 어느 허름한 초가집 앞에 다다랐습니다. 긴장이 풀린 박문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지요. 조금 있으니 집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어요. 박문수는 반가운 마음에 도움을 구하려고 일어났지요. 순간 방안 불빛에 비친 시커먼 그림자를 보고 박문수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글쎄, 한 사람은 밑에 깔려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위에 걸터 앉아 칼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지요. 이놈아, 죽어라, 죽어! 차라리 죽어버려! 네, 죽여주십시오. 제발 죽여주세요. 박문수는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얼른 헛기침을 하고 주인장을 불렀지요. 갑자기 방 안에 불이 꺼지더니 한참 만에 노인이 방문을 열고 나왔답니다. 밤길이 너무 위험해서 그러니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집은 곧 초상날 집이니 다른 곳으로 가보시오. 노인이 거절을 하고 돌아서는데 박문수가 다시 사정을 했답니다. 산속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목숨 간신히 건져 도망쳐 왔습니다. 이런 한밤중에 대체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노인은 망설이다가 어쩔 수 없이 박문수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 사람이 더 있어야 하는데 노인밖에 없었어요. 순식간에 한 사람은 사라지고 칼도 흔적조차 없었지요. 노인의 행동이 여간 수상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서로 통성명이나 합시다. 나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박아무개라고 합니다. 나는 유아무개요. 제가 산속에서 길을 잃었더니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대체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구씨, 천씨 두 성바지가 대대로 떵떵거리며 사는 무주구천동이라오. 주인 어른은 유씨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여기 토박이가 아니라오. 10여 년 전 먹고 살기가 하도 힘들어 고향을 떠나 떠돌다가 겨우 이 마을에 들어와 살게 되었소. 그런데 토박이들이 부리는 텃세 때문에 사는 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니라오. 노인은 박문수가 묻지도 않은 말까지 하면서 하소연을 했답니다. 박문수는 노인이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아까 본 일을 추궁하듯 물었지요. 제가 밖에서 분명 두 분의 다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 안엔 노인장만 계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유노인은 깜짝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한동안 멍하니 벽만 바라보았지요. 그러다가 무슨 결심이라도 했는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터벅터벅 병풍 앞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어요. 손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데 내 뭘 더 숨기겠소? 이러면서 병풍을 한쪽으로 밀쳤지요. 병풍 뒤엔 젊은 사내가
손에 칼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박문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기만 했답니다. 윤호인은 젊은 사내를 가리키면서 자기 아들이라고 소개했지요. 노인은 몇 달 전에 아들을 예쁜 각 씨에게 장가들였대요. 그런데 구 씨라는 사람이 그 며느리를 계속 탐내더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내일 윤호인네 앞마당에서 그 며느리와 혼례를 치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지 뭐예요. 아니 세상에 무슨 그리 터무니없는 일이 있답니까? 박문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 일만 없었다면 애당초 자식 죽일 생각은 하지도 않았을 거요. 그럼 무슨 일이 또 있었단 말입니까? 구 씨와 천 씨 두 집안은 오래전부터 서로 지고는 못 사는 사이라오. 구 씨가 내 며느리를 빼앗아 간다는 소문이 나니까 천 씨란 놈이 가만히 있겠소. 한술 더 떠서 내일 우리 집 앞마당에서 내 아내와 혼례를 치르겠다는 거요. 예? 박문수는 기가 차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윤호인은 그런 봉변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어서 아들과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어요. 박문수는 당장이라도 구 씨와 천 씨를 잡아다가 큰 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꾹 참았지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구 씨와 천 씨 친척들인데 섣불리 잡아들였다가는 윤호인네 가족이 더 큰 공경에 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지요. 내일 몇 시에 혼례식을 치르겠다고 했습니까? 정오에 오겠다고 했소. 박문수가 관아의 위치를 물었지요. 그랬더니 70리는 좋게 가야 한다고 했답니다. 그러니 지체할 시간이 없었지요. 이 일을 어쩌죠? 제가 갑자기 급한 일이 떠올라 지금 떠나야겠습니다. 박문수는 인사를 하고는 급히 서둘러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았지요. 박문수는 허겁지겁 되돌아가서 윤호인에게 신신당부를 했답니다. 노인장, 내 방법을 찾아 반드시 돌아오겠소. 그러니 죽을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마시오. 꼭이요. 박문수는 무서움도 잊은 채 산을 넘어 70리를 한달음에 달려갔답니다. 드디어 관아 앞에 도착한 박문수는 마패를 꺼내 치켜들고 외쳤지요. 아맹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동원 가득 울려 퍼졌답니다. 옛날에는 관리들이 아맹어사라는 말만 들어도 쥐가 고양이를 만난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이곳 군수와 육방들도 뭔가 구린 게 있는지 아맹어사 소리에 저승사자를 만난 것처럼 기겁을 했지요. 그 모습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보실까요? 호방은 정신이 아찔해져 천방지축 달아나다가 자빠져 코를 깨질 않나 공방은 툇마루 밑에 머리를 쳐박고 엉덩이를 쳐들고 다리를 덜덜덜 떨고 이방은 말인지 소인지 분간도 못하고 소 위에 거꾸로 올라타고는 이랴이랴 채찍질만 해댔지요. 군수는 상투 쥐고 오줌 싸고 발작 뛰다가 혀를 깨물고 똥을 싸대는 꼴이라니 한마디로 가관이었답니다. 박문수는 반쯤 혼이 나간 군수와 육방들을 불러앉히고 호령을 했지요. 이 고을에서 힘도 세고 지붕도 잘 넘고 잘 뛰는 광대들을
당장 모아오너라. 군수는 영문도 모른 채 얼굴이 노랗게 질려서는 제주꾼들을 동원 앞마당에 쭉 불러 모았답니다. 박문수가 동원에 모인 제주꾼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너희들 가운데 공중으로 100길 이상 치솟는 사람에게는 큰 상을 내릴 것이다. 제주 한번 마음껏 부려보도록 해라. 제주꾼들이 너도 나도 앞을 다퉈 나와서 하늘로 솟는 제주를 부렸지요. 그 가운데는 100길 이상으로 훌쩍 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길도 채 못 오르고 고꾸라지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박문수는 제주꾼들 가운데 100길 이상 치솟는 사람을 5명 가려냈지요. 그런 다음 군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지금 바로 제주꾼들의 입을 갑옷 5벌을 짓되 오방색으로 짓도록 하라. 그리고는 제주꾼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지요. 너희들은 갑옷을 입고 정오가 되기 전에 무주구천동으로 오너라. 정오를 넘기면 큰일이 생길 것이니 꼭 그 안에 도착해야만 한다. 알겠느냐? 박문수가 밤새 대책을 마련하고 나니 어느새 닭이 울고 날이 밝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정오가 다 돼가고 윤호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목이 빠져라 박문수를 기다렸지요. 기다리던 박문수는 오지 않고 구씨와 천씨 일행이 홀레복을 떡 갇혀있고는 앞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이것도 잔치라고 구경꾼들도 점점 모여들었답니다. 윤호이는 박문수 말만 믿고 죽지 않은 것이 못내 한이었지요. 구씨가 거드름을 피우며 하인을 불렀답니다. 여봐라, 당장 혼례식을 올릴 것이니 나의 신부를 데려오도록 하라. 그러니 옆에 있던 천씨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지요. 어서 가서 나의 신부도 데려오너라. 윤호인의 아내와 며느리는 방문을 부여잡고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답니다. 하지만 덩치 큰 장정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결국 끌려나오고 말았지요. 구씨와 천씨는 혼례식을 재촉하면서 혼례상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동방의 청제장군! 갑자기 동쪽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푸른 갑옷을 입은 장군이 청마를 타고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왔지요. 그러고는 주먹으로 상머리를 세차게 내리쳐서 사람들에게 겁을 준 다음 동쪽으로 비켜섰답니다. 서방의 백제장군! 이번에는 서쪽 하늘에서 천지가 열리는 듯 요란한 소리와 함께 흰 갑옷 입은 장군이 백마를 타고 마당으로 내려왔답니다. 그러더니 구씨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가 두 눈을 치켜뜨고 눈알을 굴려가며 잔뜩 겁을 주고는 서쪽으로 비켜섰어요. 남방의 적재장군! 이번에는 남쪽 하늘에서 붉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정마를 타고 우렁찬 목소리로 하늘을 가르며 가랑잎 떠내려오듯 마당 한가운데로 내려왔답니다. 그러더니 천씨 앞으로 성큼 다가가 한 입에 삼켜버릴 듯 크게 입을 벌려 겁을 주고는 남쪽으로 비켜섰지요. 구씨와 천씨는 혼이 쏙 빠져 오줌을 질질 싸면서 나자빠졌답니다. 북방의 흑제장군! 이번에는 북쪽 하늘에서 검은 갑옷을 입은 장군이 흑마를 타고 번쩍번쩍 번개를 일으키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입을 실룩거리며 매서운 눈초리로 구경꾼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북쪽으로 비켜섰지요. 얼마나 무서운지 눈이 마주친 사람마다 새파랗게 겁에 질렸답니다. 이때 또 벼락 같은 소리와 함께 하늘 중앙에서 노란 갑옷을 입은 황제 장군이 황마를 타고 내려와 홀레상 위에 우뚝 섰답니다. 중앙 신장은 구씨와 천씨를 가리켜 호령을 했지요. 네 이놈들, 하늘이 무섭지도 않더냐.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너희를 잡으러 오방신장이 내려왔노라. 중앙신장이 신호를 보내자마자 사방신장이 독수리처럼 날쌔게 날아들어 구씨와 천씨를 낚아채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쳐 사라져버리지 뭐예요. 구경 나온 사람들은 저마다 혼이 빠져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쳐 버렸답니다. 겨우 봉변을 면한 유노인 가족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지요. 그렇게 흘린 눈물은 바다를 이루고도 남을 정도였어요. 그 뒤 마을 사람들은 유노인은 하늘이 알아주는 사람이라며 함부로 대하지 못했답니다. 그리고 먹을 거며 입을 거며 시시때때로 갖다 줬지요. 그 덕에 유노인네 가족들은 먹고 사는 걱정 없이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 옛날에 어떤 여자가 시집을 갔습니다. 그런데 시집간 첫날 밤에 신랑 옆에서 잠을 자다가 그만 방귀를 뽕 하고 낀 것이었어요. 방귀를 낀 새 신부도 깜짝 놀랐지요. 신부는 얼굴을 붉히면서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새 신랑은 아니, 어떻게 새 신부가 첫날 밤에 방귀를 낄 수 있단 말이오? 이런 얌전치 못한 여자 같으니라고. 하고는 바로 자기 집으로 획 돌아가 버렸지요. 그러고는 2번 다시 오질 않았답니다. 신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옛날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소박을 당하면 다시는 시집도 못 가고 혼자 살아야 했거든요. 더군다나 소박 맞은 게 온 마을에 소문이 나서 그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깊은 산 중에 집을 짓고 삭바느질을 해나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것이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 어느덧 10달이 지나니 하면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딱 하룻밤을 함께 보냈는데도 아이가 생긴 것이었지요. 이 아이는 똘똘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이가 1살 되고 2살 되고 3살 되었을 때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하고 물으면 저기 먼 데로 과거 보러 가셨다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아버지는 어느 마을에 벼슬 하러 가셨어 하면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얼렁뚱땅 넘겼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커서 서당에 가게 되니까 다른 아이들이 자꾸 놀리는 것이었어요. 헤, 이 애비도 없는 후레 자식 같으니. 이렇게 말이에요. 아들은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이들이 자꾸 저보러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립니다. 짐승들도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어째서 저는 아버지가 없는 것입니까?
그래도 어머니는 사실대로 털어놓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없기는 왜 없어? 그냥 먼데 가서 그렇지. 그러자 아들은 칼 하나를 손에 딱 쥐고는 죽기 살기로 물었지요. 먼데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있는 데가 어디예요? 어머니가 바른 대로 가르쳐 주시면 제가 살 것이고, 바른 대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는 죽습니다. 후레자식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머니는 행여 귀한 자식을 잃을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휴, 얘야, 네 아버지하고 혼례를 올리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자다가 내가 그만 방귀를 뀌었다. 그래더니만 네 아비가 나를 얌전하지 못하다고 소박하고 가버렸지. 그 뒤에 통 찾아오지도 않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껏 네 아버지를 본 적이 없구나. 네? 아니, 세상에 방귀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요? 아버지 속은 담뱃대보다도 더 좁군요. 그나저나 아버지 성은 무엇이고 지금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내가 듣기로는 네 아버지는 지금 암흑의 고을에서 대감 노릇을 하고 계신단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오이 씨 한 말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오이 씨는 무얼 하려고 그러느냐? 이유는 묻지 마시고 어서 오이 씨 좀 구해주십시오, 어머니. 어머니는 아들의 말대로 오이 씨를 구해주었지요. 아들은 오이 씨를 보따리에 넣어서 짊어지고는 그 길로 아버지가 대감으로 있다는 고을로 갔습니다. 아들은 대감이 사는 집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외쳤지요.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 씨 사세요. 아침에 심어 저녁에 따먹는 오이 씨 사세요. 그 소리는 담을 넘어 대감 귀에도 들렸지요. 참 이상한 오이 씨도 다 있군. 대감은 대문 밖으로 나와 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여보게, 그 오이 씨가 참말로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 씨냐? 아들은 대답했지요. 예, 참말로 그렇습니다. 대감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오이 씨가 정녕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는 오이 씨란 말이지? 예, 정녕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믿을 수 없었지요. 좋다. 그렇다면 네 말대로 아침에 심었는데 저녁에 따먹지 못하면 너는 죽은 목숨이다. 그러자 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 그러지요. 그런데 이 오이 씨는 방귀를 한 번도 안 뀐 사람이 심어야만 아침에 심어서 저녁에 따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방귀를 낀 사람이 심으면 그리 안 된답니다. 이 말을 들은 대감은 버럭 화를 내면서 나무랐습니다. 예끼 이놈아! 세상에 방귀를 안 뀌는 사람이 어디 있더냐? 그러자
아들이 대들었지요. 그럼 어찌 우리 어머니가 방귀를 뀌었다고 소박하셨습니까? 대감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너는 어디에 사는 누구냐? 저는 저 산골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그럼 네 아버지 성은 무엇이냐? 아무개지요. 대답을 들으니까 자기 자신이었지요. 대감은 이상해서 어머니 성과 아들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가만 따져보니 이 아이는 자기 아들이 틀림없었지요. 대감은 아들 손을 턱 잡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속이 좁아서 그만 내 어머니를 소박하고 널 이렇게 고생을 시켰구나. 대감은 아들을 집안으로 들여서는 밥을 먹이고 옷을 갈아입히고는 함께 말을 타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를 데려다 함께 잘 살았지요.